진수.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신경림 시인이 1988년 발표한 시 가난한 사랑 노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민초들의 굴곡진 삶을 노래해서 사랑을 받았던 민중시인 신경림 시인이 지난달 20일 별세했습니다. 오늘은 신경림 시인의 시세계 그리고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를 서흥관 국립암센터 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그 신경림 시인 시세계 인터뷰를 하는데 갑자기 의사인 서흥관 국립암센터 원장께서 등장을 하셔서 아마 어리둥절하다 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서흥관 원장님이 의대 재학 시절부터 신경림 시인과 인연을 맺어왔다고 하셨는데 신경림 시인과의 첫 만남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때가 1981년이었는데 네. 제가 이제 서울대 그 본과 3학년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문예부 활동을 했습니다. 취미로. 그런데 그 문예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그 축제 기간에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문예부원들이 의대 문예부원들이 시를 하나씩 이제 들고 나와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음악에 맞춰서 읽으면 우리가 초청 시인을 모십니다. 그러면 초청 시인한테 강평을 부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했는데 신경림 선생님이 이제 투표해서 됐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오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그때 처음 뵀는데 뵙고 나서 제가 시를 이제 낭송하고 듣고 그다음에 뒤풀이를 했는데 뒤풀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놀러 좋게 가고 보셨나 봐요. 아무래도 뭔가 제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놀러 가면서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네. 서흥관 원장님은 의사지만 등단한 뒤에 4권의 시집을 펴낸 시인이기도 합니다. 시를 본격적으로 쓰게 된 계기, 신경림 시인의 영향이 있었습니까? 결국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제 제가 의대 졸업할 쯤에서 그 의과대학 다닐 때 쓴 시를 한 27편을 이제 그 편집을 해서 친구들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선생님한테 이제 의대 졸업한다고 인사하러 갔는데 신선생님께서 갑자기 그 시를 막 다 읽어보시는 거예요. 한 편 한 편을 끝까지 27편을 다 읽어보시더니 갑자기 저보고 홍관이 이제 등단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거죠. 저는 이제 의과대학 이제 막 졸업하는 사람이었고 무슨 시인으로 등단한다는 건 저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신경림 선생님 집에 쫓아다니다니 무슨 등단하려고 무슨 청탁하러 갔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아니었는데 갑자기 등단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운명이 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유튜브에 신경림 시인과 서흥관 원장의 사진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적 사진인지 좀 그때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이게 제가 의과대학 졸업하고 나서 네. 그 군의관 대신에 무촌에서 근무하는 제도가 생겨가지고 네. 제가 군산 앞바다 선유도에서 그 보건소 의사로 이제 근무하고 있었어요. 무의촌이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신경림 선생님이 그때 민요기행이라는 걸 연재를 하고 계셨어요.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네네. 그런데 그 민요기행 그 코스를 매달 한 번씩 연재를 하는 거거든요. 1년 이상 연재를 하시는데 그 선유도로 일부러 이제 코스를 그렇게 잡아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유도에서 저를 만나가지고 그 선유도를 같이 돌아다닐 때 그 사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 사진을 보고 그 선생님의 그 당시에 그 모습이 그 천진한 웃음과 이런 게 너무나 잘 찍혔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네네. 자, 아까 이제 등단해봐라는 얘기도 하셨었는데 평소 신경림 시인이 서흥관 원장님의 시를 읽으면서 어떻게 평하셨습니까? 평가를? 이제 그 무슨 제 시를 따로 이제 평하시지는 않으시지만은 이제 그 제가 첫 번째 시집을 창비해서 이제 내게 됐는데요. 네. 그때 선생님이 그 창비 시선에 그 발문에다가 뭐라고 써주셨냐면은 서흥관의 시가 흔히 젊은 사람들의 시에 나타나기 쉬운 허황된 꿈이나 터무니없는 욕심 같은 객기가 전혀 보이지 않고 네. 밝고 깨끗한 이미지가 수채화처럼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을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좋게 평하신 거죠. 예. 네, 그랬군요. 자, 그렇다면 신경림 시인은 사적으로 만날 때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신경림 선생님을 제가 볼 때 제가 수십 년간 결국 그 뵙게 된 것인데 선생님을 보면은 정말 격의가 없는 분이에요. 무슨 뭐 선생님이 저보다 23살이 많으시지만 언제나 편하게 말씀하시고 그게 무슨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격의 없이 대하시고 사실 문단이라는 데도 가보면 유명한 사람이 있고 유명하지 않은 무명 시인들이 들비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유명한 사람들은 이름 없는 시인들을 무시하기 마련이에요. 그런 일이 흔히 벌어지는데 신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언제나 격의 없고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대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게 신쌤이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가시니까 이제 저도 선생님을 추모하는 이제 글을 페이스북에 썼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요. 페이스북에 신쌤이 추모하는 글이 막 수천 편이 올라온 겁니다. 와,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다들 이제 뭐 신쌤의 추억을 쓰는데요. 제가 보니까 저는 저한테만 잘하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 다른 사람한테도 잘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다 격려를 받았고 선생님이 정말 따뜻하게 자기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야 정말 신쌤이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좀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자, 신경림 시인은 7년 전 대장암이 발병해서 투병 생활을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문안 오고 싶어 했지만 신경림 시인이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해서 가족에 거의 이제 오지 못했고요. 근데 원장님은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신경림 시인 곁을 지킬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시인이 떠나기 전에 원장님께 어떤 얘기 남긴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신 선생님께서 투병 생활이 거의 7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장암 처음에 발병했을 때 이제 제가 암센터에 있으니까 암센터로 오셨어요. 예. 이제 저를 믿고 오신 거죠. 그렇게 오셨는데 그 사실 처음에 대장암 발병했을 때 폐까지 전이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이거 끝났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요. 신 선생님이 대단히 의지가 강하셨어요. 그래서 대장 수술 다 받고 폐에 있는 전이 된 것까지 다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다 하시고 완전히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매일 5,000보씩 걸으시면서 건강해지내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재발이 7년 했군요. 뒤에 이제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를 갈 수밖에 없게 됐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인데 신쌤께서는 이제 그때도 신쌤 원래 남들의 폐를 끼치는 걸 진짜 싫어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라 뭐 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병문안은 이제 못 오게 하시는데 이제 아주 정말 가까우신 연무웅 선생님, 현기영 선생님, 안종관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꼭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셨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아유 못 오게 하라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분들에게 아, 이 선생님이 진짜 병문안 안 받고 싶어 하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 그래도 형님이 돌아가신다는데 그래도 병원 앞에 왔다가라도 가겠다 이렇게 하셔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 선생님한테 그렇게 전했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유 왔는데 어떻게 안 보겠냐 오라고 해서 그날 아주 서로 정말 그분들이 막 거의 50년 뵌 분들이거든요. 얼굴만 봐도 다 알거든요. 그냥 얼굴 보고 손잡고 하면 돼요. 무슨 말을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정말 행복한 만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세 분이 오셔가지고 네. 얼굴 보고 웃고 손잡고 다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우리 행복하게 보내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자, 시인은 투병 중에도 시를 쓰셨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또 미발표작 모은 유고시집 이거 만들 계획이세요? 아, 신사님께서는요, 이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무슨 막 이태백 같이 막 일필휘주에서 시를 막 쓰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한자 이렇게 고민하면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시를 막 쓰진 못한다고 하셨고 그래서 병실에서는 사실은 시를 많이 못 쓰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고 시집을 내고자 하는 계획은 있는데 그 시를 지금 가족들이 찾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잘 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3253님이 신경림 시인하면 짧지만 가슴을 헤집고 들어오는 서늘한 바람 같은 시 갈대가 떠오릅니다. 늘 소박하고 천진한 미소를 사진으로만 뵙겠네요. 자, 본격적으로 신경림 시인의 시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신경림 시인의 시세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 그래서 한마디로 하라니까 제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두 마디도 괜찮습니다. 이제 예전에 옛날에 시들 우리나라 시들이 네. 난해한 시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외국의 그 사조를 따라 가지고요. 네. 무슨 뭐 요즘 실존주의가 유행한다면 실존주의, 뭐 모더니즘이 유행하면 모더니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실과 동떨어진 그 멋을 부리는 시들, 난해 시들을 많이 썼었는데 신 선생님은 정말 쉽고 민중적이고 토속적인 언어로 우리 삶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고 감동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삶에 와닿는 그렇죠. 내용. 네. 이제 그걸 사람들은 이제 민중적이라고도 하고 리얼리즘이라고도 하는데 네. 저는 어쨌든 토속적인 민중적인 삶을 가장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신경림 시인은 1973년에 시집 농무를 자비로 출판했고 이듬해 제1회 만해문학상 받았습니다. 이때가 신경림 시인이 문단에 파란을 일으킨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 시작한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시 농무는 우리 문학사에서 민중시의 지평을 열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의 시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가 그 전에 쓰여졌던 시들에 비해서 네. 정말 쉽고 이해가 잘 되고 또 우리들의 그 현실을 아주 잘 표현한 그런 시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서민들의 삶, 소외된 삶들을 잘 표현했고 특히 이제 농촌 이야기를 많이 표현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산업화 사회에서 산업화되고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아주 진솔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네. 정말 새로운 시가 등장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사람들이 이제 그 농무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이게 이제 농무의 한 대목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점점 황폐화돼가는 농촌 모습을 이제 그렸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 이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신경림 시인이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신 것 같고요. 예, 예. 아울러서 어떤 점을 주로 이제 강조를 하셨어요, 평소에? 그러니까 신 선생님은 그 어떤 시를 쓰는 시인들이 네. 어떤 막 그 허세 같은 거 부리고 야 나는 이렇게 내가 시를 쓰는 시인이야 나는 멋진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 동떨어진 얘기를 그렇죠. 막 하고. 예. 자기를 멋있게 보이려는 그런 예. 어떤 허위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정말로 싫어하셨고 미워하셨어요. 정말 그 솔직하고 담백하고 못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신 선생님은 좋아하신 거고요.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즐겁다는 식구가 나중에 산문집으로도 나왔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게 네. 이제 그 시의 맨 첫 대목이죠. 네. 파장이라는 파장이라는 시의 첫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그 얘기는 진짜 많이 합니다. 못난 놈들은 얼굴만 봐도 흥겹다. 아, 정말 그 해악이 확 와닿아요. 예, 예. 우리들은 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 다 예.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보면은 딱 그냥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같이 못난 사람을 보면 뭐 안심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신경림 시인은 민요를 좋아해서 민요를 채록하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경림 시인의 시색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마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고요. 그러니까 네.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도 신 선생님은 그 민중 언어, 그 정말 소외받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그 언어도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민요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민요를 이제 다 흘러간 노래, 옛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신 선생님은 그것의 중요성을 알고 일부러 채록을 하러 다니셔가지고 네. 그 아까 제가 이제 민요 기행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신 선생님은 그걸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그 민요를 이제 그 채록도 하고요. 테이프로 녹음도 하시고 그래서 그 신 선생님 댁에 막 그 녹음 테이프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어요. 그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막 그 옛날 테이프들은 다 요즘은 안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아까운데 신 선생님이 어쨌든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를 토착 언어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토착 리듬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민요를 보면은요 그 안에 정말 대단한 해학들이 있습니다. 네. 그 표현들이 대단해요. 그냥 노래만이 아니라 그 표현이 대단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채록하면서
하면서 아마 신선생님 시도 결국 민요의 한 형태를 띠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원장님이 바라신 대로 그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신경림 시인의 시가 뭐 농무, 목계장 등 많이 실렸어요. 이렇게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신경림 시인의 시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경림 선생님의 시는 정말 그 어떤 거짓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어떤 차별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막 빈부차별, 남녀차별 이런 걸 있잖아요. 그런데 신선생님은 언제나 평등을 지향하셨거든요. 평화를 지향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에서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래서 교과서에도 계속 실렸다고 봅니다. 네. 시인은 우리나라 국어 교육에 대한 걱정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시가 교과서에도 실리고 수능 문제로도 출제가 됐어요. 근데 어떤 걱정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선생님은 이제 선생님의 시가 이제 정말 교과서에도 실리고 그게 수능 문제로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일반적으로는요 그런 일이 있다면 다 뻐기고 다닐 겁니다. 야 말이야 내가 누군데 내가 시에 교과서에 내 시가 제일 많이 실렸대 막 자랑하고 막 내 시가 수능에도 나왔어 하고 손주가 사실은 그 수능 시험도 보고 그랬거든요. 선생님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불구하고 신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수능 문제가 내 시가 출제가 됐는데 내가 답을 모르겠더라. 본인이요? 그렇죠. 손주도 잘 풀었는지 모르겠네요. 손주도 틀렸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시를 배우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를 정말 좋아하고 즐겨야지 시를 그렇죠. 제대로 된 감상인데 시를 막 너무 찢어 발겨가지고 시의 원뜻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아까 청취자분께서 갈대라는 시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갈대라는 시는 정말로 그 소박한 시거든요. 읽으면은 정말 간단하거든요.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뭐 이런 시예요. 그런데요, 이 시를 그 참고서를 가면 뭐라고 해석한 줄 아십니까? 주제 해놓고 나서 뭐라고 썼냐면 고독과 비애로서 인간의 실존, 비극적인 삶에 대한 인식, 삶의 근원적 슬픔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이러니 이게 그러니 얼마나 학생들이 힘들겠습니까? 이런 분석을 해놓고 나서 문제를 내고 1번, 2번, 3번을 고르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신선생님이 우리나라 국어교육이 잘못되었다. 시를 좋아해서 읽고 느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무슨 비극적인 삶에 대한 무슨 뭐 이건 정말 잘못됐다는 거죠. 자, 요 대목에서 서은관 원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신경림 시인의 시 한 대목 청해서 들어도 될까요? 네, 조금만 앞에 조금만 읽어주세요. 겨울밤이라는 시를 읽겠습니다. 네네. 우리는 협동조합 방앗간 뒷방에 모여 묵내기 화투를 치고 내일은 장날 장군들은 왁자질 걸 주막집들에서 눈을 턴다. 들과 사는 온통 새하얗구나. 눈은 펑펑 쏟아지는데 쌀값 비료값 얘기가 나오고. 네. 자, 어떤 의미입니까? 딱 간단하게만.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가 바로 그 농촌의 풍경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막 눈이 왔는데 사람들이 장군들의 모습이 보이고 쌀값 비료값 얘기가 나오고 이게 현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농촌의 현실, 농민들의 삶의 애환을 잘 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신경림 시인은 1970년대, 80년대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서 문단의 자유 실천 운동, 민주화 운동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시와 정치의 관계, 시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신경림 선생님은 이제 언제나 민주화, 인권을 중시하고 민주화를 중시하고 평화와 통일을 강조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이게 말하자면 그 독재 정권에는 이 민주화 운동하는 이게 나쁜 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온한 세력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형사가 아예 신선생님 집에 매일 출근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신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리고 전화하면 누구한테 전화했냐 뭐라고 전화했냐 그것을 보고하는 게 형사였다는 거죠. 이제 그 정도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같으면은 야 내가 민주화 운동의 선봉이야 이렇게 뻐길 텐데 신선생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아 그거 내가 무슨 민주화 투사도 아닌데 무슨 성명서 나오면 언제나 고은 백낙청 신경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형사까지 보내가지고 붙였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좀 해학적으로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그 당신을 이렇게 과장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신선생님 무슨 말씀하면 그냥 깔깔깔 웃으면서 있는 거죠. 자, 문단에도 알고 보면은 시기, 질투, 명예, 권력 수많은 알력 다툼이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신경림 시인은 그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는 사람이었다.
실제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요. 신샘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데나 단체가 생기고 하면은 서로 막 감투를 쓰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자기 욕심, 권력욕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샘은 그런 욕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샘을 도리어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그냥 이사장이 됐어요.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사장이 됐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다른 사람이 했는데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이사장으로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서로 그 안에서 막 갈등이 생긴 거예요. 서로 막 그 사람은 된다 안 된다 한쪽은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누군가 신샘을 다시 하면 어떠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샘이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이 다시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랬군요. 근데 그때 이야기인데 그래서 신샘 만났더니 그래요. 그거 폐품 재활용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자기를 폐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그거 말이야 이사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나를 또 추대했대. 아마 막 이렇게 거들먹거릴 뻔도 한 대목인데 신샘은 그렇군요. 폐품 재활용이다 하면서 그냥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웃고 그러니까 신샘은 무슨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한 번도 없으신데 수많은 자리에서 이사장이 되시고 회장이 되신 거예요. 사람들이 네. 막 선생님이 하셔야 된다고 그렇군요. 했던 거죠. 자, 시간이 이제 1분 30초 남아서 제가 질문을 2개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서은관 원장님은 국립암센터 원장님은 지금 한국작가회의에서 의료자문위원회 구성해서 문인들에게 질병상담 건강자문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좀 짧게 제가 그다음 질문 하나 더 하려고요. 그래요. 예. 그 문인들이 사실 그 건강을 위해서는 술도 안 마셔야 되고 담배도 안 피워야 되고 뭐 이렇게 건전한 삶을 해야 되잖아요.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런데 문인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고 한 번 어떤 여성 문인이 여성 소설가들이 거의 다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이제 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특히 우리 서은관 원장님은 유명한 금연 전도사기도 합니다. 최근엔 금연뿐만 아니라 금주도 강조하고 계시다 들었어요. 딱 한마디로 이렇게 건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상식적인 것을 지키면 됩니다. 담배 안 피셔야 되고요. 술도 안 마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너무 단 거 적당히 마셔야 단 것을 줄이시고요. 채소를 많이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걷는 게 최고입니다. 네. 매일 걸으십시오. 금연, 금주, 단 거 안 먹고 운동, 그렇죠. 채소. 그렇습니다. 움직이라.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경림 시인의 시세계 지금까지 서은관 국립암센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무리하고 2부가 이어집니다.